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주식 투자, 직접 투자는 어렵고 불안하고 부담스러워서 상장 지수 펀드인 ETF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25일 기준으로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이 151조 8천여억 원으로 작년 말 121조 6천여억 원에서 약 25% 성장했습니다. 또 작년 6월에 100조 원에 비해서는 50% 넘게 증가한 수준인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제 채권형, 금리형 ETF가 대세였다면 또 올해는 연일 고공행진하는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나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ETF가 많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는 ETF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이 벌써 150조 원 규모로 커졌다고요? 네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사실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았는데 1년 사이에 주식시장이 좀 올랐다 그래 보지만 네. 다른 나라들은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데 비해 네. 한국 증시는 2,700, 2,600 박스권이잖아요.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ETF 상장지수 펀드의 총 자산이 1년 만에 50%나 늘었다라는 건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좀 흥미를 잃고 네. 또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별 종목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최근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해외 주식형 ETF로 네. 사람들의 돈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2년에 ETF가 국내 처음 증시에 첫 출시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2년 만에 지금 150조 원이 된 건데 ETF 투자를 거의 다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주식시장 전체 시장 시가총액 규모가 우리가 네. 한 2,500조 되니까 네. 그 가운데에 비해서 아직 10%도 안 되는 네. 사실은 작은 비중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공모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반형 주식형 펀드를 이게 넘어설 정도로 네. 이제 간접 투자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대표 상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랄까요? 우리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펀드에 돈을 맡기고 싶은데 그 펀드에 돈을 맡긴다고 할 때 옛날에는 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운용사들의 펀드에 맡겼다면 지금은 이제 각 브랜드가 또 떠오르는 거죠. 타이거라든가. 네, 타이거 올해. 코덱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운용사들이 만들어 놓은 브랜드가 펀드의 대표 상품처럼 네. 떠오르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자산이 올라가면 ETF 가격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ETF도 내려가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잘 모르는 거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이런 분들은 ETF에 맡겨놓으면 ETF를 들어놓으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안정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ETF들이 주가지수에 연동된 ETF들이 좀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주가지수 연계형 ETF 같은 경우는 또 비용도 저렴한 편이에요. 네. 경쟁이 붙어가지고 0.1% 수수료도 0.1%. 예, 그래서 네. 연간 수수료가 0.1% 정도에 아. 달하는 그런 ETF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운용사들은 그러면은 이걸로 수익이 충분할까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점유율 경쟁. 그래서 우리나라 네. 이제 톱 레벨의 두 운용사인 삼성자산운과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운용이 이제 소수점까지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에셋이 아까 그 타이거 말씀하신 그걸로 바짝 추격했다 이런 예, 뉴스도 눈에 맞습니다. 띄더라고요. 역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네.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제 ETF의 대표 브랜드로 자신을 각인시키면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서 만든 ETF는 네. 저렴하고 거래도 잘 되고 좋아. 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1등이라는 점유율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 상품들 위주로 해가지고 수수료 인하 경쟁을 펼치고 이 덕에 또 아까 50%나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펀드 투자하러 오신 분도 있겠지만 네. 또 이런 저렴한 수수료와 어떤 투자의 편의성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안전성과 편리함을 꼽던데 이게 무조건 또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이제 이런 투자 상품은 기본적으로 손실 위험이 있으니까 네. 수익이 나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이너스 안 내면서 무조건 10% 이런 상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들의 꿈이죠. 근데 아무리 제가 디자인을 잘해보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건 안 되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 정도는 손실이 나는 대신 네. 그 수익을 우리가 그 위험을 견디는 대가로 수익을 누리는 거지 네. 무조건 안전하고 이거는 뭐 100% 괜찮아 이런 상품으로는 홍보나 광고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도 적잖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투자 상품의 일종이니 네. 높은 수익을 추구하시면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건 좀 알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ETF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청산의 가능성까지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3배 레버리지를 했는데 주가가 네. 30% 빠져요. 그러면은 아니면 그러면 뭐 거의 뭐 100% 가까이. 예, 거의 90% 이상의 손실이 나는 데다가 또 네.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우리 모르게 수수료가 되게 세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결국 돈을 빌려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 돈을 10,000원 넣었으면 네. 2만 원을 더 빌려 아 요걸 사들여서 뭐 옵션을 돈 사는 하든 값을 선물을 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건 이제 만기를 연장시켜 나가는다고 롤오버라고 하죠. 네네. 만기 연장을 꾸준히 시켜 나가는 게 이제 금융기관이니까 우리보다 쉬워서 그게 티가 잘 안 날 뿐이지 가격에 다 이자가 녹아 들어가고 수수료가 녹아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년 투자해놨는데 30% 3년에 걸쳐 30% 빠졌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사실 이 ETF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ETF 상품들은 우리는 상장할 때는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날 이 순간에도 사실 이번 주에도 상장 폐지되는 상품들이 있다라는 걸 있어요?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아. 물론 남은 그러니까 돈은 새롭게 돌려줍니다. 상장이 되고 한 6개월 1년 이제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에 쫓아서 가다가 또 새로운 게 나오면은 기존에 한 6개월 1년 전에 했던 건 서서히 잊혀져 가면서 폐지가 되거나 그러는 예,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운영자산 잔고가 줄어들면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네. 품만 들고 돈은 안 되니까. 남의 피 같은 돈을 맡겨놨는데 그런 입장으로 운영을 하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운용을 하는 거에 비해서 네.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싶으면 상장 폐지를 시키고 이제 투자했던 분들의 돈은 고 이제 공식 그 장부가로 돌려주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버리지다 레버리지라는 이러면 거.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순간에 상장 폐지가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운이죠 이건.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투자를 운에 맡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분석이 필요한데 네. 그냥 레버리지 사면 잘 될 거야 또는 장이 폭락할 때는 곧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0% 빠지면 내가 30% 버는 상품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자기가 베팅했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순간 네. 그 순식간에 이제 나락으로 자신의 빠지는 돈이 거죠. 예, 네. 녹아버린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름철 네.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리면 이걸 이제 주워 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ETF는 무조건 안전하다 네. 하면 이 틀린 거고 아. ETF의 종류가 우리나라 800개나 되는 그게 나라라서 굉장히 전 세계 ETF 종목 수의 8.1%가 우리나라 상품이래요. 예, 이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의 특유의 쏠림이 ETF 시장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어떤 쏠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지를 드디어 이제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네. 요새 테마형 ETF가 엄청난 붐이고 네. 테마형 ETF에 돈이 쏠리고 있다. 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이 테마형 ETF가 뭐냐면 우리 메타버스 ETF 기억나시는지 네. 또 BBIG 그건 잘 기억이 안 예, 나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네, 게임 BBIG. 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네. 소부장 ETF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재고 지난 분석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ETF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이제 전체 시장을 사서 뭐 코스피 200을 한다 또는 미국의 나스닥 100을 한다 이런 네. 상품들의 인기보다는 네. 어떤 특정 테마나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쏠림도 많고 또 이런 상품이 최근에 출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 네. ETF 네. 또 그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ETF, 네. 엔비디아를 막 20%씩 넣고. 근데 엔비디아가 얘가 있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20%안 넣는다면서요, 비중을요. 예, 거기 이제 그 인덱스에 네. 그 기준이 있어요. 네. 옛날 대공황 때 하도 쓴맛을 본 나라라서 어떤 특정한 펀드 안에 개별 네. 종목 하나가 너무 크게 들어가면 네. 이건 안 돼. 네. 뭐 이런 그 전체 비중들의 조절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해외 국가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쓸어 담아봐. 예, 이러면서. 담아봐. 그래서 뭐 네. 탑 10도 있고 탑 네. 7도 있고 네. 미국에 없는 지수를 이제 추정하니까 당연히 돈이 좀 더 들겠죠. 네. 예, 그 미국에 있는 ETF 뭐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미국의 S&P 500을 그냥 복제한다. 이거는 비용이 그렇게 안 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를 네. 따라가기만 되면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마형 ETF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네. 또는 합성해내는 과정에서 네. 그 비용들도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두 번째는 이게 쏠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가 테슬라가 2022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테슬라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했었는데. 예, 네. 그 사랑에 가득 찼던 그런 생각들이었다면 최근에는 앨런 머스크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게 네. 시장에 있어서의 흥망성쇠인데 네. 우리가 시장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데 비해 그러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체 자산에 있어서 어떤 일부라든가 비중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걸 이제 ETF에게 맡기는 게 간접 투자인데 네. 이 간접 투자 상품마저 쏠림이 나오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해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에 가장 좋았던 게 2차 2차 전지. 작년 상반기에. 예,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가가 깨지네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네. 지금은 올해는 AI 안 하면 이제 투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AI 붙어 있는 ETF, AI 붙어 있는 테마가 너무너무 좋은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소 중에 하나인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거가 네네. 있어요. 이곳에서 상품을 조사를 했더니 이런 테마형 ETF는 상장 후 1년 동안에 평균적인 수익이 코스피 대비 마이너스 6% 정도. 아, 수익을 전혀 못 냈네요. 평균.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예. 이게 출시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붐이 불어요. 네. 그럼 그러고 나서 AI 붐이 불면 그걸 네. 출시하는데 여러 가지 감독기관의 당국도 있고 보통 또 몇 개월 걸려요? 그게 기간마다 좀 다른데 아. 6개월, 1년 정도를 보통 아. 잡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속하게 통합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장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ETF 상장부터 시작해서 준비부터 과정을 보면 6개월,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그러면 있는데 그때 그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ETF가 본물 터지듯이 인가를 받아 시장에 막 풀리는 시점에 전국의 돈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1년 지나고 수익률을 측정해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것도 코스피 대비 코스피 대비 시장에 대해서 이기지 네.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품들의 또 특성이 네. 상장된 다음에 한 1년은 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1년 지나면 이제 인기가 식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제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의 상장 잔액이 줄어들면 네. 사고 팔 때 네. 수수료가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를 살 때는 네. 1,000만 원 단위로 예를 들어서 사자 팔자를 우리가 부동산에서 볼 수 있다면 네. 예를 들어서 나홀로 뭐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100가구도 안 되는 아파트에 가면 네. 1년에 거래가 한 건 있는데 네. 제가 가서 살라 그러면 상한가에 사야 되고 팔 때는 하한가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거래량이 갑자기 이제 인기를 끌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이제 거래도 잘 안 되는 ETF들이 되거나 심지어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테마형 ETF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800개에 달하는 ETF 상당수가 제가 네. 봤을 때 대충 세하려 보니까 절반 이상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인기가 있고 검색 인기가 상위에 있고. 남들 하는데 나는 해야 될 것 같아. 포모 증후군도 오히려 생길 것 같아. 아, 나 혼자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 공포가 결국은 매매를 촉발시키고 테마형 ETF의 인기를 촉발시키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었다라는 게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편리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ETF 투자가. 너무 뭐가 편하다는 거죠? 일단 주식하고 일반, 똑같습니다. 일반 펀드나 주식하고 예, 어떻게 다른지요? 일반 펀드에 비해서 일단 이 거래가 너무 쉽습니다. 네. 이 ETF는 기본적으로 펀드를 상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펀드를 상장시켰다. 그래서 네. 상장지수 펀드라는. 네, 네. 이제 지수는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지수를 추정 안 하는 ETF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처음의 시작은 미국의 S&P 500을 추정하는 ETF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붙었던 게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네. 이게 Exchange to Traded Fund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번역은 나쁜 번역은 아닌데 뭐 근데 또 요새 이제 그 공모용 펀드들도 상장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냥 ETF라는 약자가 더 익숙해져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상품의 이제 첫 번째 좋은 점은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거래량이 많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경쟁이 붙다 보니까 수수료가 아까 저렴한 ETF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껌값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예, 주식형 펀드들은 보통 판매 수수료 그리고 운영 수수료까지 하면 1% 2%가 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단순한 종류의 코스피 200이나 미국의 나스닥 투자하는 ETF들은 수수료 1% 혹은 0.1%를 밑도는 경우도 있으니 아무래도 거래의 편의성의 두 번째 조건인 수수료의 저렴함이 있고 그 장중에 원하는 만큼 아무 때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 펀드하고 다른 거죠.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펀드는 보통 가입 후 90일 이내에 환매하거나 할 때 수수료를 좀 많이 떼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이건 오늘 사서 오늘 팔아도 그냥 일할에 그 수수료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ETF가 투자의 간편성을 높여줬다라는 칭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단타, 데이 트레이딩의 원상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까지도 나오는 게 이런 장점들이 이제 다른 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테마 ETF는 좀 테마형 ETF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2차 전지가 막 열풍이었다가 또 올해는 또 다른 종목이 또 AI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ETF가 몇 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좀 장기 투자를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놔두면 수익률이 아까처럼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좀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는 자세가 있어야지만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ETF가 시장에 출시되고 거래도 잘 되는 덕분에 우리가 이제 EMP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MP의 아주 단순한 예를 오늘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 자산에서 이제 자신의 투자 판단을 하세요. 근데 보통은 주식 비중이 절반 넘어가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산에서 자기 금융 자산에서 주식이 절반 넘어가면 힘들어하는 분이 많으니까 보통은 20% 룰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뭘 20%? 먼저 20%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이머징 마켓을 한 20%.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을 20% 투자하는 ETF를 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하면 코스피 200 그리고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60%가 남잖아요. 그 60% 중에 20%는 금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나스닥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르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 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KRX 금 현물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거 사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40%는 시장이라는 게 한 번씩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위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 상태에서 내가 인출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비해서 20%는 SOFR이나 그게 뭐냐면 미국의 외화예금 ETF입니다.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20% 중에선 또 한국의 CD로 검색하시면 그 정기예금을 상장시킨 ETF가 있어요. 이건 또 환매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어쩌면 유리한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도 환매하면 이자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그런데 ETF들은 그런 게 없어요. 주식처럼 오늘 사서 오늘도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CD라고 붙어 있는 상품들 중에 거래량 많은 걸 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가 남은 거는 요새 채권이 또 인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한국 채권, 미국 채권 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요 포트폴리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의 운용을 지금 제가 카피한 겁니다. 너무 좋죠. 국민연금 운영 수익이 상반기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지금 벌써 5.8%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ETF로 괜찮은 수익률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카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 우리나라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100% 카피하진 못하지만 비슷하게라도 하면 일단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괜찮은 성과 그리고
10년에 한 번 정도만 국민연금 손실 나니까 네. 마음도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ETF를 네. 너무 단타치지 말고 네. 또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센 테마형 ETF보다는 지수를 따라가는 네. 이런 편리한 ETF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테마형 잘못했던 아까 말씀하신 상장 폐지 왔을 때 아주 위험하다. 그건 좀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 ETF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다면서 이건 어떻게 이거 하길래 굉장히 ETF를 좋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연금저축펀드에 이걸 투자하는 거죠. 연금저축 펀드에서요? 연금저축 예. 계좌에서요? 이게 연금저축 계좌의 종류가 예, 예.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네. 연금저축 펀드도 있는 건 아시죠? 네, 근데 네. 이 펀드 계좌에서 ETF를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네. 좋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자산관리 종합계좌가 요새 인기가 엄청 네, 높죠. 네. ISA.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요. 이름이 비슷해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 자산관리 종합계좌가 연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게 ETF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들을 거의 없게 대부분 면세해 해주는 주는 거죠. 혜택이 있어서 네. 정말 자산 형성, 자산 관리를 꾸준한 마음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CMA 계좌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ISA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해보시면 이게 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국민연금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신 포트폴리오 주위에다 그렇게 권하세요? 아니면 직접 저기 그 투자자문사 대표시면은 예, 저희가 그렇게 또 운영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투자를요. 예, 저도 그렇게 할 수 근데 있죠. 남들한테 이렇게 교과서 정석대로 하시면서 혹시 또 리스크 테이킹하는 한 1% 그런 정도는 상품을 하시지 않나 아니요, 싶어서요. 1%는 네. 개별 종목 하지만 네. 그건 재미로 하는 거고 네. 제 자산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투자 시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예,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H 붙어 있는 상품도 주의하십시오. 그건 뭐죠? 환해지. 아. 요새 환해지 비용이 연간 2에서 3% 정도 더 추가된다라는 것만 네. 알아두시면 환해지 펀드들은 웬만하면 저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지금 같은 미국의 환율이, 네. 금리가 높을 때는 네. 이 달러를 매도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이건 수익률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면을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는 잊어라.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